네, 안녕하세요. 저는 크래프톤 PUBG 스튜디오에서 SRE 파트장을 맡고 있는 박달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오늘 PUBG 배틀그라운드 장애 대응 A2G라는 주제에 대해서 발표를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데이터독을 활용해서 어떤 식으로 장애 대응을 하고 있고, 장애 대응 프로세스를 어떻게 세웠는지에 대해서 사례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발표 순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서비스가 어떤 것인지, PUBG 배틀그라운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따르고 있는 장애 대응 프로세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릴 예정입니다. 이 장애 대응 프로세스, 각 프로세스에서 데이터독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이 장애 대응 프로세스 자체를 세울 때 데이터독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저희 회사에서 저희 서비스에서 났던 장애 사례를 마무리를 할 예정입니다. 먼저 저희 PUBG 배틀그라운드 서비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PUBG 배틀그라운드는 다들 아시다시피 최대 100명이 한 섬에 들어가서 최후의 한 명이 남을 때까지 또는 한 팀이 남을 때까지 전투하는 게임입니다. 각 플레이어는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내려서 아이템 파밍을 하고 전투를 하고 교전에서 승리해서 최후의 1인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설명드렸던 것은 저 세션 혹은 인게임이라고 부르는 영역에서 진행이 되고요. 네, 매칭 이후에 게임이 시작되는 이 부분에서 진행이 되고 그 외의 영역들은 저희는 로비 혹은 아웃게임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아웃게임에는 인게임 진입을 위한 매칭 기능도 포함을 하고 있고 뭐 이벤트, 패스, 상점 같은 보상 기능, 그 다음에 파티, 친구, 클랜 같은 소셜 기능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로비 같은 경우에는 인게임이 실제로 게임이 진행되는 부분은 아니라서 상대적으로는 지연 시간에 좀 둔감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다양한 기능을 처리해야 된다는 또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 아웃게임 같은 경우에는 모든 지역의 유저들을 커버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는 HTTP 백엔드 기반의 서버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세션 같은 경우에는 실제 게임이 진행되는 곳이기 때문에 네트워크 품질이나 지연 시간에 굉장히 민감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비와는 반대로 한 100명이 같은 지역에 있는 100명이 한 세션에 들어가서 게임을 진행하기 때문에 지역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세션에 접속한 유저만 커버해야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션 같은 경우 게임이 진행되는 곳이 세션이라서 세션이 가장 중요해 보이지만은 세션에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아웃게임에 유저들이 접속을 해서 뭐 파티를 맺고 매칭을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아웃게임도 세션에 비해서 전혀 중요성이 뒤지지 않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서비스에 대한 소개를 간단히 마쳤고요. 서비스 장애란 무엇이고 그 서비스 장애를 대응하기 위한 장애 대응 프로세스 저희가 따르고 있는 장애 대응 프로세스에 대해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서비스 장애를 서비스가 의도한 기능이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는 상태로 정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정의를 하다 보니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졌는데요. 가장 첫 번째는 성능 저하입니다. 성능 저하는 의도한 성능이 안 나오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뭐 리퀘스트 듀레이션이 증가한다든가 아니면 게임 세션 얼로케이션 레이트가 감소한다든가 등 이런 것들이 있고요. 기능 이상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기능이 의도한 대로 작동하지 않는 걸로 보통은 로직 문제 혹은 버그 때문에 발생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서비스 장애에 대해서 말했고요. 저희는 서비스 장애 대응 프로세스를 크게 인지, 그 다음에 인지, 선언, 그 다음에 전파, 대응, 그 다음에 사후 대응 이렇게 나누고 있고요. 제일 처음으로 시작하는 단계가 인지입니다. 네, 모종의 이유로 서비스에 이상이 발생하면은 온콜 엔지니어가 이 문제를 인지하면서 이 프로세스가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인지를 하는 유형은 저희가 계속 장애 대응을 하다 보니까 세 가지 유형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것은 매트릭이나 로그나 아니면 뭐 트레이스나 그런 것으로부터
연결된 알러트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인지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엔지니어가 직접 매트릭이나 로그 같은 것을 확인하다가 이제 문제를 발견하는 것. 그다음에 가장 희귀한 유형이 이제 커뮤니티 매니저를 통해서 제보를 받는 경우인데요. 유저가 이미 장애를 인식하는 경우에는 보통 장애가 이미 크게 진행이 된 경우가 많아서 온콜이 이미 진행 중인 경우가 많습니다. 네, 장애를 이제 온콜 엔지니어가 인지를 하면은 온콜 엔지니어는 이제 장애를 선언해야 됩니다. 명시적으로 이제 장애를 선포를 하고요. 다른 온콜 엔지니어를 이제 불러 모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온콜 엔지니어는 자기가 이제까지 파악한 내용들을 이제 다른 온콜 엔지니어한테 전파를 해가지고 다른 온콜 엔지니어가 이제 중복적인 일을 하지 않게 방지를 해야 됩니다. 네, 장애 선언 이후에는 이제 전파로 이어지고요. 방금도 전파를 말씀드렸는데 방금 전파는 이제 같은 온콜 엔지니어에게 전파를 하는 것이라면 이번 전파는 이제 저희로 따지면 커뮤니티 매니저 혹은 라이브 옵스 분들에게 이제 전파를 하는 단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엔지니어한테 전파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비엔지니어의 언어로 전파를 해야 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포함해야 될 요소는 장애가 저희가 회복 탄력성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해결이 될 수도 있어서 현재도 장애가 지속 중인지 아니면은 지속 중이라면은 지금 유저한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영향도는 어느 정도인지 이런 요소들을 꼭 포함을 해야 됩니다. 네, 다음 단계는 액션입니다. 앞에 전파랑 액션을 이제 직렬적으로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장애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이 두 단계는 보통 이제 병렬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외부 소통을 맡기고요, 누군가는 실제로 액션을 하는 식으로 장애 대응을 진행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점은 이제 원인 파악하는 것보다 유저 영향도를 이제 줄여가지고 유저분들이 이제 장애를 겪지 않게 서비스의 문제를 겪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보통 장애 대응을 처음 하게 되면은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문제가 발생을 했으면 이게 왜 발생을 했지? 거기에 너무 몰두하다가 유저 영향도를 이제 줄이는데 실패하는 경우인데요. 네, 그런 경우를 이제 최대한 방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온콜 엔지니어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빠르게 파악을 한 뒤 일반적인 조치가 효과가 있을 것 같으면 이 조치들을 빠르게 시작을 해야 됩니다. 네, 일반적인 조치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서비스 재시작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 들어오는 유저들의 요청을 줄이기 위해서 스로틀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서비스가 부하를 너무 많이 받으니까 스케일 아웃을 시켜서 이제 부하를 줄일 수도 있고요. 혹은 이것저것도 안 되면은 이제 대체 서비스를 투입을 해가지고 유저 용도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일반적인 이제 조치로 해결이 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장애가 크면 클수록 이런 일반적인 조치로는 해결이 안 되는데요. 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원인을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 만약에 로직 문제라고 한다면은 이런 일반적인 조치로는 이제 해결이 되지 않겠죠. 이런 경우에는 이 서비스에 대한 오너십을 가진 팀에게 빠르게 전파를 해서 이제 장애 대응을 해야 됩니다. 네, 액션을 하게 되면은 유저 영향도를 액션 단계가 끝나는 지점은 유저 영향도가 이제 감소해가지고 이제 유저가 더 이상 장애를 겪지 않는 순간이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사후 대응 프로세스를 진행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이제 문제가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을 하고요, 재발 가능성을 없애는 데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네, 일반적인 포스트모텀을 2단계에서 진행을 하고요. 인지 단계에서 아까 앞에서 했던 인지 단계에서 뭔가 놓친 것은 없는지, 왜 인지가 늦었는지, 액션 단계에서는 어떤 점이 비효율적이었는지, 네,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장애 대응 프로세스,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장애 대응 프로세스를 말씀드렸고요. 여기서 이제 데이터독이 각 프로세스에서 어떻게 활약할 수 있는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 인지 단계에서는 데이터독 모니터와 슬랙 인테그레이션을 기반으로 온콜 엔지니어가 빠르게 인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독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독 리소스를 활용해서 복잡한 쿼리를 이제 조건문으로 걸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장애 대응을 할 수 있을 때 도움을 줍니다. 장애 선언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독 인시던트를 활용합니다.
온콜 엔지니어는 이제 인시던트를 통해서 장애를 명시적으로 선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왼쪽에 보이는 슬랙 모니터가 울렸을 때 메시지인데 왼쪽 아래에 디클레어 인시던트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은 이제 이 모니터와 관련된 인시던트를 바로 선언을 할 수가 있고요. 이 디클레어 인시던트 버튼은 데이터독 웹사이트 어디에도 굉장히 이곳저곳에 퍼져 있습니다. 네, 선언을 하게 되면은 오른쪽에 이제 인시던트를 선언했다고 이제 메시지가 가고요. 그다음에 데이터독 슬랙 앱이 명시적으로 슬랙 채널을 이제 따로 하나 파줍니다. 그래서 이 채널을 이제 장애 대응을 위한 워룸으로서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워룸에 이제 온콜 엔지니어들을 이제 바로 초대를 데이터독 슬랙 앱이 저희가 초대할 필요 없이 데이터독 슬랙 앱이 바로 초대를 해주기도 합니다. 네, 액션 단계에서는 너무 당연하죠. 데이터독 리소스들을 활용을 하는데요. 매트릭 같은 경우에는 미리 만들어둔 대시보드를 통해서 활용하는 것이 좋고 로그나 APM 트레이스 같은 것들은 이제 세이브드 뷰를 미리 정의를 해놓고 활용을 하면은 장애 대응을 할 때 좀 더 빠르게 대응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여기서 더불어서 이제 워크플로우를 활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요 예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용하는 워크플로우인데요. 장애가 뭐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외부적인 요인으로 접속하는 유저 수가 줄면은 저희 서비스는 이제 오토 스케일링을 하기 때문에 뒤에 있는 서비스가 스케일 인 되면서 축소되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장애가 만약에 해결이 됐다 하면은 유저분들이 이제 갑자기 몰려들게 되면서 2차적인 장애가 날 수도 있는데 이럴 때 저희는 프리즈라는 이제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서비스의 스케일 인을 막고 DB의 스케일 인을 막고 그다음에 게임 서버의 스케일 인을 막는 작업을 이제 해야 되는데요. 이 작업들을 저희는 데이터독 워크플로우를 통해서 자동화를 시켜놨습니다. 최근에 발생했던 AWS 장애에서도 이런 접속이 안 되는 것을 확인을 하고 바로 이 워크플로우가 자동화돼서 돌았고요. 그래서 장애가 이제 어느 정도 완화된 이후에 빠르게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었습니다. 네, 사후 대응 단계에서는요. 인시던트 왼쪽에 보이는 이 화면이 인시던트 이제 데이터독에서 볼 수 있는 인시던트 화면인데요. 여기에 있는 각 항목들을 채우는 것만으로도 이제 어느 정도의 포스트모텀 기능을 가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채워야 되는 내용들은 이제 인시던트 세팅에서 직접 세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한다면은 아주 자세한 정보를 채울 수도 있고요. 슬랙 통합을 이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제 슬랙 채널에서 나눈 메시지가 저 인시던트에 있는 타임라인에 모두 전사되기 때문에 요걸 기반으로 이제 인시던트를 리졸브드 상태로 돌리면 이제 저기 인시던트 쪽에서 제너레이트 포스트모텀이라는 버튼이 나타나거든요. 그 버튼을 누르면은 이제 이미 있는 템플릿으로 포스트모텀을 생성할 수도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비치 AI를 통해서 이제 포스트모텀을 자동으로 생성해주기도 합니다. 근데 이 포스트모텀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영어로만 지원을 해줘서 저희는 이제 따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워크플로우를 다른 식으로 활용을 해서 오픈AI API를 통해서 이 데이터독에 있는 정보들을 가져가고 그것들로 이제 자동화된 이제 포스트모텀을 이제 생성을 하고 있긴 합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장애 대응 프로세스 과정에서 데이터독 활용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는 이제 장애 대응 프로세스를 이제 정립을 할 때 데이터독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장애 대응 프로세스를 세운다는 것은 이제 온콜 팀을 구성을 하고 온콜 규칙을 구성하는 걸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온콜 규칙을 이제 생성한 이후에는 호출을 어떻게 해야 될지 호출 규칙을 세워야 되고요. 그다음에 대응 과정에서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에 대해서 이제 방식을 정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자동화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자동화를 해서 이제 빠르게 대응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저희는 데이터독을 사용해서 이제 데이터독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온콜 팀을 구성하는 것과 온콜 규칙을 구성하는 온콜 로테이션 규칙을 구성하는 것은 데이터독 팀 혹은 데이터독 온콜 기능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독 온콜 기능은 최근에 나온 기능인데 아쉽게도 저희 이제 사용 시나리오랑은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현재 피처 리퀘스트를 올려놓은 상태고
저희는 이제 데이터독 팀을 활용을 하고 이제 저희가 만든 잡으로 이 로테이션을 이제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로테이션을 하게 만들어서 온콜 규칙까지 세워놓은 상태고요. 이후에 이제 호출 단계에서는 데이터독 모니터를 통해서 호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응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독 인시던트를 통해서 장애 대응을 하고요. 자동화 부분은 워크플로우를 이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장애 대응 프로세스를 세울 때 저희는 모니터와 인시던트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모니터와 인시던트를 활용하면 좋은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모니터와 인시던트는 데이터독 리소스들과 굉장히 자연스럽게 통합됩니다.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트리거 소스로서 매트릭, 로그, APM 등 여러 소스들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인시던트는 이제 타임라인에 뭔가 전사를 할 때 매트릭 위젯 같은 것들을 이제 자동으로 이제 링크만 넣으면 시각화를 해줍니다. 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이제 슬랙 인테그레이션을 굉장히 잘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프로세스를 정립하면은 이제 데이터독만으로도 이제 모든 장애 대응을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네, 갑자기 글씨가 많아졌는데요. 네, 온콜 알러트를 위해서는 이제 저희는 크리티컬 모니터라는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네, 이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대응이 필요한 모니터를 이제 지칭하고요. 이것의 특징은 유저 영향이 존재하는 경우를 이제 지칭을 합니다. 예시로는 그래서 저희는 클러스터가 되게 여러 가지 클러스터가 있고 백업 클러스터도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 클러스터에 게임 서버가 부족하다는 모니터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대체 클러스터가 이제 만약에 얼로케이션이 그 클러스터 요청을 보내는데 실패해서 모니터가 울렸는데 대체 클러스터가 이미 그 게임 서버를 제공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크리티컬하지 않다고 볼 수 있고요. 만약에 게임 유저 수가 어노말리 디텍션 모니터를 올린다고 하면은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크리티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이제 API 에러 레이트 증가 아니면은 큐 비저블 메시지, 큐 프로세스가 느려졌다는 뜻이죠. 네, 이런 경우에는 크리티컬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저희는 이 크리티컬 모니터들을 이제 모아두는 채널이 있습니다. 이름을 데이터독 크리티컬이라는 채널로 만들었고요. 이 채널은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데이터독 앱을 제외한 나머지 유저들은 메시지를 적을 수가 없습니다. 이 채널에 올라가는 메시지는 이제 크리티컬 모니터에만 이제 울리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폴스 모니터를 최대한 많이 줄여야 되는 챌린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온콜 엔지니어는 이제 이 크리티컬 모니터를 이제 항상 이 데이터독 크리티컬 채널을 항상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폴스 모니터가 많다면은 이제 대응 피로도가 굉장히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주기적으로 갖는 포스트모텀 미팅에서 이 모니터가 필요한지, 이 모니터의 알러트 조건이 적절한지 이런 것을 따져서 모니터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네, 크리티컬 모니터를 정의를 할 때는 슬랙 인테그레이션을 잘 해두면은 채널에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디클레어 인시던트 버튼을 통해서 인시던트를 바로 이제 선언을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모니터에 이제 슬랙에 올라갈 메시지를 이제 정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컨텍스트를 많이 활용을 하면은 장애 대응을 할 때 효과적으로 장애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저기 아래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PUBG 크리티컬 대시보드라는 거를 정의를 해놨는데요. 이 대시보드가 모든 장애 대응의 시발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모니터에 이제 태그로 이제 그룹 바이 태그로 보통 조건을 달잖아요. 그럼 그 태그를 이제 저기 메시지에 템플릿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아웃게임 서비스에 role.name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템플릿팅 된 내용이고요. 실제로 모니터가 울리는 경우에는 저 부분이 실제 쿼리에 들어가게 되고 온콜 엔지니어가 이 크리티컬 대시보드 링크를 누르면은 저 값이 채워진 채로 바로 장애 대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대응을 위해서는 이제 인시던트 기능을 활용을 하는데요. 인시던트 기능은 이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선언을 하면은 슬랙 채널을 하나 파줍니다. 그래서 이걸 독립적인 워룸으로서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데이터독 팀이랑 온콜에 속한 사람들을 이 채널에 자동으로 초대를 해줘서 이제 호출 기능을 이제 가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채널에서 나눈 모든 메시지는 인시던트 타임라인에 기록되기 때문에 사후에 이제 이 인시던트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장애 대응을 했는지 그냥 데이터독 웹페이지에서 인시던트를 확인하는 것만으로 또 이제 모든 전말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인시던트의 여러 어트리뷰트들을 이제 기록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기반으로 이제 메타메트릭, 이제 인시던트 메트릭들을 생성해주게 됩니다. 인시던트 메트릭에는 MTTR, MTTD, 그다음에 뭐 이것저것 이제 엄청나게 많은 이제 메트릭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장애 레벨이 1이고 어떤 서비스에 대해서 장애가 얼마나 많이 났는지,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MTTD는 어땠는지, MTTR은 어땠는지, 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인시던트가 이제 선언되는 것만으로도 이제 데이터독 워크플로우도 이제 트리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인시던트 선언하는 화면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사용하는 이제 인시던트인데 이 화면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일단 인시던트를 세팅할 때 정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 디텍션 메소드가 아까 인지 단계에서 어떻게 인지를 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적는 것이고요. ENV는 환경을 나타내는 거고, 팀은 이제 그 온콜 엔지니어들을 초대하기 위해서 이제 온콜 엔지니어를 넣으면은 이제 그것을 이제 초대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어떤 서비스에 대해서 장애가 났는지 이제 이거를 적을 수도 있고요. 서머리 같은 경우에는 온콜 엔지니어가 이제 자기가 발견한 내용을 간단하게 서머리 할 수도 있는데 급하다면은 이제 안 넣을 수도 있어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필수 필드는 아니긴 합니다. 네, 이게 세팅 화면입니다. 왼쪽이 이제 시버리티와 이제 스테이터스를 세팅하는 화면입니다. 시버리티는 이제 장애의 심각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1레벨 1이 가장 높은 레벨이고 5가 가장 낮은 레벨입니다. 네, 저희는 5가지로 나눴는데 이거를 추가적으로 뭐 시버리티를 좀 더 높이 뭐 세브 6을 만든다든가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테이터스는 이제 장애 대응 과정에서 이제 현재 장애가 지속 중인지, 아니면 유저 영향도를 없앤 단계인지, 아니면 포스트모텀까지 진행을 해서 재발 가능성까지를 없앤 단계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나타내주고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어트리뷰트와 이제 슬랙 인테그레이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트리뷰트는 이제 자유롭게 추가가 가능하고, 네, 보시는 것처럼 이제 메트릭 태그를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메트릭 그리고 또 이제 프롬프트 이 태그를 이 어트리뷰트를 언제 채워야 되는지, 지금 보시면은 at declaration이라고 하면은 인시던트를 선언할 때 이제 정해야 되는 값이고요. 나머지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카테고리나 아니면 이 장애와 관련된 서비스에 대한 오너십은 누군가, 이런 것들은 이제 리졸루션 단계에서 이제 세팅을 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해둔 상태입니다. 슬랙 인테그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초창기에 쓸 때는 이거를 좀 조절을 해서 써봤는데 결국 이제 인시던트 팀에서 이제 기획한 이제 기능들을 모두 다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모두 다 이제 키고 활용을 하는 것이 좋다고 이제 결론을 내렸고요. 네, 저희는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저희가 데이터독을 활용해서 장애 대응 프로세스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제 저희가 이제 장애 대응을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데이터독을 활용해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요거는 저희가 실제 발생한 장애인데요. 얼마 전에 발생한 문제인데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아웃게임 쪽에서 게임 서버를 할당하는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했고, 그래서 이렇게 모니터가 울렸습니다. 네, 여기 아래 보시면은 헬퍼조라고 적힌 분이 이 모니터를 통해서 인시던트를 선언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장애 선언을 하고요. 그럼 장애 선언을 했다는 이 메시지가 떴고, 오른쪽에 이제 인시던트 이제 채널이 생성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채널을 생성하면서 이제 데이터독이 이제 자동으로 그 데이터독 팀에 이제 포함된 그 온콜 엔지니어들을 불러 모으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장애를 인지한 온콜 엔지니어는 자기가 이제 파악한 내용들을 적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당시에 온콜 엔지니어는 아니라 가지고 조금 늦게 들어갔습니다. 늦게 들어가니까 이제 데이터독 이제 슬랙 앱이 현재까지 타임라인 기반으로 어떻게 장애 대응을 진행했는지를 이제 요약해서 보여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액션 단계에서 이제 활용하는 방식인데요. 액션 단계에서는 이제 데이터독 매트릭이나 로그나 이제 APN 같은 것들을 이제 바로바로 공유를 해야 이제 효과적인 장애 대응이 가능합니다.
저희는 모든 장애 대응을 이제 슬랙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데이터독 위젯을 커서를 올린 다음에 컨트롤 C를 해서 복사를 하고 그것을 슬랙 채널에 올리면은 데이터독 슬랙 앱이 그 순간에 그 사람이 보고 있던 이제 그래프 화면을 그대로 사진으로 찍어서 저렇게 달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컨텍스트를 공유를 할 때 굉장히 효율적이고요. 이렇게 적힌 메시지는 이제 인시던트 타임라인에 전사가 되는데 이때도 똑같이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고 저걸 누르면은 그때 그 위젯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네, 사후 대응 단계는 이렇게 저희가 인시던트 내용을 채우는데요. 이 장애 같은 경우에는 발생했던 원인은 한 클러스터의 한 네임스페이스에 당시에 이제 새로운 게임 모드가 나왔을 때인데 팟이 1만 개 이상 이제 생성되면서 이제 컨트롤 플레인의 API 서버가 지연되었고 그에 따라서 얼로케이션이 지연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저희는 그걸 대응하기 위해서 대체 클러스터를 만들기 시작을 했고 게임 서버를 이제 다른 클러스터로 분산을 시켜서 당시에 해결을 했었고요. 그것에 대한 내용을 이제 여기다가 적어놓게 됩니다. 이 부분은 옛날에는 사람이 적었었는데요. 사람이 적는 것도 이제 귀찮다 해가지고 이제 AI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타임라인에 정리된 내용을 기반으로 이 내용들을 이제 생성을 하게 되고 또 이 내용들을 기반으로 이제 포스트모텀을 생성해달라고 요청하고도 있습니다. 네, 이건 데이터독 도입 인시던트 도입 전에 저희가 장애 대응을 하던 모습을 이제 캡처해서 가져온 건데요. 네, 이렇게 스레드를 만든 다음에 거기서 이제 댓글로 이제 대응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 이러면은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은 스레드에 댓글이 많이 달리면은 일단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사후에 확인하기가 또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까 말했던 데이터독 크리티컬 채널의 모니터 아래에다가 댓글을 달아서 대응하기도 했는데 만약에 세브 1 이상의 2나 1 이상의 장애가 나오면은 그 크리티컬 채널도 어쩔 수 없이 모니터가 엄청나게 올리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대응을 했던 그 스레드를 찾으려면은 무조건 어떤 키워드를 입력을 해서 검색을 해서 찾아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비효율적이었고요. 네,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아래 보이시는 거는 이제 저희가 데이터독 인시던트 같은 것을 데이터독 인시던트가 나오기 전에 이런 개발을 했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장애 대응을 하는 순간에는 사용을 할 수가 없었고 장애 대응 이후에 정리를 할 때 사용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직접 개발을 해서 개발 공수가 들었었고 문제점은 이렇게 만들어 두면은 써야 되는데 사람들이 잘 안 썼습니다. 네, 그런 문제들이 있었고요. 네, 인시던트를 도입해서 이제 주기적으로 포스트모텀을 하고 이제 이런 프로세스를 세운 이후의 모습입니다. 네, 저희는 인시던트 기반의 주기적인 포스트모텀 미팅을 갖게 되고요. 그다음에 모든 리소스들을 다 데이터독으로 최대한 몰아서 옛날에는 저희도 막 그래파너도 쓰고 페이저두티도 쓰고 뭐 이것저것 썼는데 그런 것들 하지 말고 이제 모든 리소스들을 최대한 데이터독으로 모으자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응 체계를 일원화를 시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터독 크리티컬 채널에 대한 폴스 알람을 제거하는 작업을 이제 계속 진행을 했고 결과적으로는 엔지니어 피로도가 감소했습니다. 네, 데이터독 인시던트를 처음 도입을 했을 때는 이걸 선언하게 되는 순간 다른 사람들을 다 초대해서 불러 모은다는 점 때문에 세브5나 세브4 같은 이제 경미한 장애가 나는 경우에는 이제 선언을 하는 걸 굉장히 꺼려하셨었는데요. 주기적인 미팅을 통해서 그냥 선언해도 괜찮다. 다들 그런 이제 공감대가 모이니까 굉장히 빠르게 인시던트를 선언해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올해 저희 MTTD인데 한 3.9분 정도가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알림 신뢰도가 굉장히 상승이 됐고 MTTD도 네, 굉장히 향상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결론입니다. 네, 데이터독을 활용하면은 데이터독만 활용을 해서 통합된 인시던트 대응이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모니터, 인시던트, 그다음에 슬랙 통합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하나의 창구에서 대응을 하면은 대응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인시던트 내용들을 채우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되고 사후에 이제 봤을 때 활용을 할 수도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네, 근데 아직 아쉬운 점도 여전히 존재하긴 합니다. 데이터독 온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팀을 묶어서 이제 온콜 대응을 하면은 그 경우를 이제 아직은 지원해주지 않고요. 비츠 AI 포스트모텀 같은 경우에는 아직 영어로밖에 제너레이션 되지 않고 뭐 저희가 어떤 특정한 지점을 더 봐달라 이런 프롬프팅을 아직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시던트 같은 경우에도 모니터가 만약에 울렸을 때 이 모니터와 관련된 인시던트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연관성 있게 찾아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도 아직은 지원하지 않고요. 저희는 근데 이런 것들을 전부 피처 리퀘스트로 올려놓고 데이터독 측이랑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인시던트를 쓴 지 한 3년 좀 넘게 된 것 같은데 매년 이제 새로운 기능들이 나오고 개선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데이터독 인시던트가 많은 유즈 케이스 쌓일수록 더 좋은 프로덕트가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